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산다는 한남동의 헤라 저택 그곳의 안주인이 되는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았다. 하지만 오늘 그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선 신부 서유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가 출신의 재원이자 IT 재벌가인 주씨 집안의 장남 주역과 결혼하는 행운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베일 뒤에 가려진 서윤의 진짜 이름은 이말순이었다. 말순은 5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부잣집 딸 진짜 서윤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실종되자 그녀의 신분을 훔쳤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갈아치우고 가짜 학위와 조작된 가계도를 앞세워 완벽한 상류층 여식으로 거듭났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신분 상승의 종착역이자 과거의 비참한 자신을 지워버릴 마지막 세례였다. 서윤아, 우리 가문에 온 걸 환영한다. 주혁이가 너 같은 배운 집안 아이를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주혁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박 여사는 고결한 자선사업가이자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기품 있는 말투는 서윤으로 하여금 잠시 주눅이 들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서윤은 곧 평정을 되찾고 나긋나긋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세요, 어머니.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화려한 결혼식 피로연이 이어지던 밤, 서윤은 저택의 웅장한 복도를 걷다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는 지나치게 완벽했고 집안을 지키는 집사들의 눈빛은 지나치게 서늘했다. 무엇보다 남편 주혁의 태도가 이상했다. 그는 낮에는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연인이었으나 단둘이 남겨진 신혼방에서는 서윤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서윤아,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난 서재에서 정리할 서류가 좀 있어. 주혁이 방을 나간 뒤 서윤은 우연히 그가 흘리고 간 만년필을 전해주려 서재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서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이번 상품은 꽤 쓸만합니다. 서씨 가문의 배경이 워낙 탄탄해서 우리 자금 세탁용 법인으로 쓰기에 최적이에요. 가짜 신분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 보람이 있더군요. 주혁의 목소리였다. 낮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업가의 말투였다. 이어지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래 주혁아. 너도 이번에 주혁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진짜 주혁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다. 내가 그 흉터를 완벽하게 가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 합병만 성공하면 우린 이 유령 가문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이 신분을 세탁해 잠입한 이 집안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유령선이었다. 자애로운 시어머니 박 여사는 사실 과거 주씨 집안의 가사도우미였고 남편 주혁은 그녀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대역이었다. 그들은 진짜 주씨 일가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뒤 그들의 이름과 재산을 가로채 10년째 완벽한 연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사기꾼들의 집안에 또 다른 사기꾼이 들어왔구나. 그녀는 공포 대신 기묘한 동질감과 승부욕을 느꼈다.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가짜라면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들킬 염려도 적었다. 오히려 이들의 약점을 먼저 잡는다면 이 화려한 헤라 저택의 진짜 주인은 신분, 세탁의 고수인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서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방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웠다. 거울 속에는 서윤의 얼굴을 한말순이 비치고 있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유령인지 시합해볼까요? 어머니 그리고 여보. 성벽 같은 저택 너머로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유령들이 모여 사는 가문의 첫날 밤 서윤은 자신의 가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더 깊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온실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박 여사와 서윤의 시선이 충돌했다. 박 여사의 손에 든 전정가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에 숨긴 진짜 주역의 일기장을 꽉 쥐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첫날 밤의 침묵은 무거웠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주역이라 불리는 사내와 박여사라 불리는 여인. 그들이 진짜 주씨 일가를 지워버리고 이 저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발밑에는 반드시 치우지 못한 유골이나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서윤은 자신이 훔친 서윤의 신분증을 손바닥 안에 꽉 쥐었다. 이 가짜 신분증이 이 집안의 가짜 주인들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서둘러 현숙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박여사가 직접 가꾸는 온실로 향했다. 박여사는 고가의 난초들을 가위로 다듬고 있었다. 어머니 간밤에 주역씨가 서재에서 밤을 새우더라고요. 가문의 큰 사업을 앞두고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박여사는 가위를 멈추고 서윤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품평하는 냉혹한 포식자의 눈이었다. 우리 주역이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 서씨 가문의 뒷배가 우리 사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사돈 어른은 요즘 건강이 어떠시니?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서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서윤의 진짜 가족은 실종된 진짜 서윤과 함께 이미 세상에서 잊혔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었다. 서윤이 준비한 가짜 부모들은 돈으로 고용한 단역 배우들에 불과했다. 박여사가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서윤의 배경을 검증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아빠가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요. 제가 일정을 조율해 볼게요, 어머니. 서윤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온실 구석에 놓인 낡은 창고 문을 응시했다. 그 문에는 이 저택의 다른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박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저곳이다. 이 유령 가문의 진짜 주인들이 잠든 곳. 그날 오후 주역은 서윤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 서윤아,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에서 내가 우리 가문의 얼굴이 되어줘야 해. 서씨 가문의 외동딸답게 우아하게만 있어주면 돼. 주역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서윤에게는 연기 지도처럼 들렸다. 주역 역시 서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짜 신분을 공고히 해줄 완벽한 배경으로서의 서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다. 물론이죠, 여보. 그런데 우리 저택 온실 창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 주역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그는 서윤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쥐며 미소 지었다. 아, 거긴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끼던 유품들이 보관된 곳이야. 어머니가 워낙 추억에 민감하셔서 그래. 궁금해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윤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온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몰래 복사해둔 창고 열쇠가 들려 있었다. 녹슨 자물쇠가 비명을 지르며 열렸고 서윤은 손전등을 켜 창고 안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10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과 피 묻은 옷가지들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서윤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진짜 주역의 일기였다. 그 안에는 당시 가사도우미였던 박여사가 자신의 아들 현재의 주역을 가문에 입적시키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진짜 주씨 일가가 사고를 당하던 날의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찾았어. 서윤이 일기장을 챙기려던 찰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야,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뭘 찾고 있니? 박여사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등불도 없이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여사의 손에는 날카로운 전정가위가 쥐어져 있었다. 서윤은 일기장을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머니, 밤 공기가 좋아서 산책하다가 창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요.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살기가 오갔다. 박여사는 한 걸음 다가와 서윤의 턱을 치켜 올렸다. 도둑이라, 그래, 남의 인생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놈들이 이 집안엔 참 많지. 안 그러니 서윤아? 박여사의 말은 서윤의 정체를 꿰뚫고 있는 듯 했다. 서윤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맞받아쳤다. 그러게요, 어머니. 그런데 도둑보다 더 무서운 건
주인 행세를 하는 유령 아닐까요? 10년 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는 유령 말이에요. 박 여사의 얼굴에서 기품 있는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저택 안에 두 여자는 가면을 벗고 서로의 목을 노리는 뱀이 되어 마주섰다. 온실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박 여사와 서윤의 시선이 충돌했다. 박 여사의 손에 든 전정가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에 숨긴 진짜 주역의 일기장을 꽉 쥐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 가위로 제 입을 막으시게요? 그럼 내일 아침 검찰청에 배달될 이 일기장의 복사본은 누가 막을까요? 박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가사도우미였던 그녀가 주인집 식구들의 차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자신의 아들을 주역으로 둔갑시켰던 그 밤의 기록. 그것은 박 여사가 쌓아올린 유령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폭탄이었다. 박 여사는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았다. 영리하구나, 서윤아.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뭐였더라? 이말순이었나?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 여사는 이미 서윤의 과거를 뒷조사해 마친 상태였다. 성형 전의 촌스러운 사진과 학력 위조의 증거들이 박 여사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었다. 너나 나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처지인데 굳이 피를 볼 필요가 있겠니? 우린 서로가 필요해. 너는 내 아들의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나는 내가 서윤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해주마. 박 여사의 제안은 달콤한 독이었다. 서윤은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표는 공생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협박하는 저 노파를 영원히 치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 주역의 서재로 향했다. 주역은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일기장을 던졌다. 주역은 서류를 훑어내려가다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걸로 나를 협박해서 뭘 얻고 싶은 거지? 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면 너도 무사할 것 같아? 아니요, 주역씨. 전 당신 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그 노파는 일이 틀어지면 당신도 나도 버릴 사람이에요. 우리 둘이 손을 잡죠. 어머니가 가진 재단의 비자금 계좌와 이 저택의 명의를 우리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역은 서윤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의 눈에는 기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사기꾼끼리 동맹이라니 꽤 로맨틱하네. 좋아, 내일 자선 파티에서 어머니의 인감을 빼돌리자고. 하지만 기억해, 서윤아. 배신하는 순간 내 진짜 얼굴을 세상에 공개할 사람은 나니까. 다음 날 헤라 저택에서는 화려한 자선 파티가 열렸다.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가짜 서윤의 우아함과 가짜 주역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속에 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를 숨긴 채 박 여사의 동태를 살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서윤은 박 여사가 내실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주역은 밖에서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고 서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박 여사의 뒤를 쫓았다. 박 여사는 금고를 열어 재단의 핵심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주역이 계획대로 내실의 전원을 차단했다. 암흑 속에서 서윤은 박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며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예상했다는 듯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서윤의 목을 움켜쥐었다. 주역이 그놈이 너랑 손을 잡을 줄 알았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멍청해. 자기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박 여사는 품 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신경안정제였다. 그녀는 서윤을 발작을 일으킨 며느리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실의 불이 다시 켜졌고 그곳엔 주역이 아닌 경찰들이 서 있었다. 서윤이 미리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주역과 손을 잡는 척하면서도 그녀는 주역과 박 여사 모두를 공범으로 엮어 한꺼번에 처리할 판을 짰던 것이다. 박 여사님 10년 전 사건 재수사와 재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고에 박 여사는 허탈하게 웃으며 서윤을 보았다. 내가 이긴 것 같니? 이말순, 너도 여기서 같이 나가는 거야. 박 여사가 서윤의 위조 신분증 뭉치를 바닥에 뿌리려던 찰나 주역이 나타나 그녀의 손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박 여사가 방금까지 쥐고 있던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서윤이는 아니, 내 아내는 제가 지킵니다. 아내가 가짜라는 증거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제가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주역의 반전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배신하고 서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약점을 모두 지워준 뒤 그녀를 자신의 영원한 공범이자 노예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경찰에 끌려나가는 박 여사를 보며 주역은 서윤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다. 서윤은 화려한 파티장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눈앞엔 창살 없는 감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 여사가 구치소로 압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헤라 저택의 주인은 이제 주역과 서윤, 두 명의 유령으로 압축되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잔해는 치워졌지만 저택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박 여사가 심어놓은 서늘한 감시의 눈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주역은 박 여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단의 장부를 장악하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서윤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마. 넌 내 완벽한 아내이자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니까. 주역은 서윤의 목에 매일같이 고가의 보석을 걸어주었지만 그것은 선물이라기보다 짐승의 목에 채우는 화려한 목줄에 가까웠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름을 느꼈다. 이말순이라는 과거는 주역에 의해 불태워졌지만 대신 그녀는 서윤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수감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에게 구치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박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몰래 보낸 짧은 쪽지였다. 진짜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내 가짜 인생은 어떻게 될까? 5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내가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만약 진짜 서윤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이 쌓아올린 이 유리성은 단번에 가루가 될 터였다. 서윤은 박 여사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의 박 여사는 수의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포식자의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저를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시신이 없다는 건 실종일 뿐이지 생존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제천의 어느 요양원에 기록도 없이 누워있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훔친 그 이름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니? 박 여사의 비릿한 미소에 서윤은 전율했다. 박 여사는 만약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진짜 서윤을 세상에 드러내 서윤과 주역을 동시에 파멸시킬 작정이었다. 그것은 동귀어진의 거미줄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주역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제천으로 향했다. 인적 드문 산길 끝에 위치한 낡은 요양원. 서윤은 간호사를 매수해 302호실의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는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은 한 여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의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확인했다. 5년 전 자신이 진짜 서윤을 괴롭히다 밀쳤을 때 생겼던 그 흉터와 일치했다. 살아있었어. 정말로 살아있었어. 서윤의 머릿속에 잔혹한 충동이 일었다. 이 산소 마스크의 줄만 살짝 꺾는다면 박 여사의 카드는 사라지고 자신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해질 것이다. 서윤의 손이 여자의 호흡기 근처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감겨있던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형형한 눈동자는 서윤의 정체를 꿰뚫고 있는 듯 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자신이 신분을 훔친 피해자가 눈앞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감각은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주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윤아, 어디야?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쓰러지셨대. 검찰 조사가 중단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박 여사의 병세는 아마도 쇼일터였다. 박 여사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틈을 타 요양원의 진짜 서윤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자신을 처단하려는 음모일 가능성이 컸다. 이제 서윤은 선택해야 했다.
주역의 인형으로 평생을 숨죽여 살 것인가? 아니면 박 여사와 진짜 서윤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직접 해체하고 스스로 괴물이 될 것인가? 서윤은 차를 돌려 저택의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년 전 박 여사가 주씨 일가를 살해할 때 썼던 그 치명적인 약물이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유령 가문에서 살아남는 법은 진짜 주인을 죽여서 영원히 유령으로 만드는 것뿐이라는 걸요. VIP 병동 9층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때 헤라 저택의 절대 군주였던 박 여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저 감긴 눈꺼풀 뒤에서 노파는 여전히 제천. 요양원에 숨겨둔 진짜 서윤이라는 마지막 패를 만지작거리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한 채 병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창고에서 가져온 치명적인 약물이 든 주사기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유령은 무덤으로 돌아가야 평화로운 법이니까요. 서윤이 주사기를 박 여사의 링거줄에 꽂으려던 찰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주역이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잡아채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서윤아,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제천 요양원에 사람 보냈더라. 근데 어쩌지 내가 한 발 빨랐네. 주역의 뒤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얼굴에 붕대를 감은 여자 진짜 서윤이었다. 주역은 여자의 붕대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만약 저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고 입이 열린다면 자신의 모든 것은 끝이었다. 자, 봐봐.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진짜의 얼굴을.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화상과 흉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식여져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눈동자는 증오를 담아 서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박 여사가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쇼를 끝내고 상체를 일으키며 비릿하게 웃었다. 주여가 잘 데려왔다. 이제 이 가짜 년을 치우고 저 애를 우리 집안에 사고난 며느리로 둔갑시키면 돼. 성형 부작용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거다. 그리고 이말순, 너는 저 애가 당했던 사고의 가해자로 감옥에 가면 되는 거고. 박 여사와 주역의 완벽한 합작이었다. 주역은 처음부터 서윤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윤을 잠시 도구로 이용했을 뿐 결국엔 박 여사와 손을 잡고 더 완벽한 인형을 선택한 것이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윤아, 아니 말순아. 넌 너무 영리했어. 주인을 물려는 개는 살려둘 수 없거든. 주역이 서윤의 목을 조르며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서윤은 호흡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필사적으로 손에 넣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역의 허벅지에 주사기를 찔러 넣었다. 아! 주역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 틈을 타 서윤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진짜 서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냐. 저 노파와 저 남자가 당신 가족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을 때 당신도 같이 죽이려 했던 거라고. 저들이 당신의 원수야. 진짜 서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박 여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전현 말 믿지 마. 주여가 당장 저 입을 막아. 하지만 약물이 퍼지기 시작한 주역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진짜 서윤은 초인적인 힘으로 곁에 있던 메스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가짜 서윤이 아니라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박 여사의 목이었다. 안 돼. 박 여사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서윤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비상구로 달려나갔다. 뒤편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가짜와 가짜 그리고 망가진 진짜가 뒤엉켜 파멸하는 소리였다. 서윤은 피 묻은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 밖으로 탈출했다. 그녀의 손엔 주역의 주머니에서 슬쩍한 재단의 비밀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다. 저택의 주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다 사라질 것이고 남겨진 빈 껍데기를 차지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은 유령, 이말순이 될 것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거울은 깨졌고
파편은 모두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그녀는 서윤도 말순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가면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의 비명소리를 뒤로한 채 서윤은 빗줄기를 뚫고 헤라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은 주인 없는 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서윤의 손등에 묻은 주역의 피는 여전히 뜨거운 박동을 전하는 듯 했다. 그녀는 주역의 옷주머니에서 빼앗은 마스터키를 꽂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쏟아진 정막은 서윤의 승리를 축하하는 침묵 같았다. 이제 다 끝났어. 박 여사도 주역이도 그 괴물 같은 진짜 서윤이도 서로 물어뜯다 지옥으로 갔겠지. 서윤은 비틀거리며 박 여사의 내실로 향했다. 그곳엔 가문의 모든 비자금과 해외 계좌 정보가 담긴 비밀 금고가 있었다. 서윤은 주역의 지문을 본떠 만든 패드를 갖다 댔다. 삐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자 수십 장의 골드바와 위조 여권, 그리고 무기명 채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말순도 서윤도 아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서윤은 미친 듯이 가방에 돈발을 쑤셔 넣었다. 그런데 그때 저택의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내 서재에 둔 위스키는 아직 그대로니? 주역의 목소리였다. 서윤의 전신이 얼어붙었다. 주입된 약물은 치사량에 가까웠고 진짜 서윤의 메스가 그의 복부를 갈랐을 텐데. 서윤은 공포에 질려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저택 곳곳의 화면은 지지직거리며 일그러져 있었지만 현관 로비의 화면 한 구석에 피를 흘리며 기어들어오는 검은 형체가 보였다. 말도 안 돼, 죽었어야 하잖아. 너도 내 엄마도. 서윤은 금고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박 여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호신용 총이었다. 서윤은 어둠이 깔린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서 젖은 구두가 바닥을 끄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다. 벅벅벅벅. 서윤아, 우린 유령이잖아. 유령은 죽지 않아. 오직 망각될 뿐이지. 넌 나를 잊으려 했지만 난 4살갓 아래의 낙인처럼 남을 거야. 목소리는 저택 전체를 울리는 안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사방에서 쏟아졌다. 주역은 쓰러져가는 몸으로 중앙 제어실에 도달한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목소리가 들리는 서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허공을 가르는 총성이 정막을 깼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릿한 피냄새뿐이었다. 서윤이 서재 문을 걷어찼을 때 그곳엔 주역 대신 박 여사가 생전에 아끼던 대형 초상화가 찢어진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벽면에는 피로 쓴 문장이 선명했다. 유령 가문의 상속자는 오직 고통뿐이다. 그때 서윤의 발목을 차가운 손이 낚아챘다. 책상 밑에 숨어있던 주역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한쪽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기괴하게 뒤집혀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힘을 다해 서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웃었다. 같이 가자, 말순아. 지옥엔 내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서윤은 주역의 머리를 향해 마지막 총성을 울렸다. 주역의 신음이 멈추고 그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드디어 진정한 정막이 찾아왔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챙겨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 시동을 걸고 저택을 벗어나려는 순간 서윤은 백미러를 보았다. 불 꺼진 헤라 저택의 2층 창가에 붕대를 감은 여자가 서서 자신을 배웅하고 있었다. 진짜 서윤이었다.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짜들이 파멸한 그 빈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듯 했다. 서윤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뒤편에서 멀어지는 저택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엔 거액의 돈이 쥐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평생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는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서윤은 깨달았다. 신분을 훔치고 주인을 죽였지만 결국 그녀가 상속받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유령의 추격이었다는 것을. 7년 후 지중해의 햇살이 부서지는 모나코의 한 펜트하우스. 과거의 이말순도 서윤도 아닌 이제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헤라 저택에서 훔쳐온 자금은 그녀를 완벽한 귀족으로 탈바꿈시켰다. 성형수술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6살 난 딸 미나가 있었다. 엄마, 택배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거래요. 미나가 건넨 작은 상자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은재 티스푼 하나와 빛바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7년 전 헤라 저택의 주방에서 박 여사가 즐겨 쓰던 그 티스푼이었다. 헤라 저택 재건 기념 무도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마이너스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서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초대장을 구겼다. 그냥 광고질한다, 미나야. 들어가서 간식 먹자. 하지만 그날 밤 미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흥얼거림에 서윤은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미나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과거 박 여사가 온실에서 난초를 가꾸며 나직하게 의졸이던 기괴한 자장가였다. 미나야,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꿈속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얼굴에 하얀 붕대를 감은 예쁜 할머니요.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것은 저택이지 그 저택에 깃든 유령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 여사는 죽지 않았거나 혹은 진짜 서윤이 박 여사의 망령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서윤은 미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독한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 7년 만에 다시 마주한 헤라 저택은 화마의 흔적을 지우고 이전보다 더 웅장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무도회장 안은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윤은 검은 베일을 쓰고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때 무대 중앙에서 휠체어를 탄 여인이 나타났다. 얼굴의 절반을 정교한 은재 가면으로 가린 여인, 진짜 서윤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7년 전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던 유령 말이에요. 진짜 서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을 향했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진짜 서윤은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서늘하게 웃었다. 말순아, 내가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난 이 지옥 같은 집을 지키며 너를 기다렸어. 주혁이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씨앗은 내 손안에 있거든.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미나가 걸어 나왔다. 서윤이 모나코에 두고 왔다고 믿었던 딸이었다. 미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진짜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이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래. 엄마도 할머니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랬어. 서윤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미나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공든 탑이 사실은 주혁이 심어둔 유전자의 굴레와 진짜 서윤의 치밀한 복수국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주혁은 죽기 전 서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박 여사와 함께 이 2대 복수를 설계했던 것이다. 이제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결정할 때가 됐어. 말순아, 넌 내 딸의 눈앞에서 평생 사기꾼으로 기억되며 감옥으로 갈 거니? 아니면 이 저택의 지하실에 영원히 갇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인형 노릇을 할 거니? 진짜 서윤의 제안은 7년 전 박 여사가 했던 것과 똑같았다. 유령 가문의 저주는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딸 미나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서윤을 향한 경멸과 차가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미나 역시 이 저택의 어둠에 물들어 또 다른 박 여사로 자라날 운명이었다. 서윤은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신분을 훔쳐 여왕이 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이 훔친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옥이었다. 좋아요. 할게요. 유령 가문의 진짜 유령 노릇. 서윤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그어내렸다. 이제 그녀는 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얼굴 없는 그림자가 되어 저택의 어둠 속에 귀속되기를 선택했다. 가면 무도회의 불빛은 화려하게 타올랐고 사람들은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성북동의 안개 속으로 또 하나의 유령이 사라졌다. 헤라 저택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기괴한 자장가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